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증원 필요 논의 가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며 의사증원은 의료개혁의 최소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제재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 테이블에 앉아 논의하자,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며 거듭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반성읍소 대 악어의 눈물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주말 유세에서 국민이 두렵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반성을 20번 이상 언급했습니다. 이를 겨냥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악어의 눈물이다, 속으면 안 된다며 정권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사기 대출 대 침소봉대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사면서 대학생 자녀에게 사업자 대출을 받도록 한 건 사기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권이 침소봉대에서 다른 잣대로 몰매를 때린다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1년 만에 현금 40억여 원이 늘어 논란을 부른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1년 9개월간 휴직을 하며 급여만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공천 취소 주장에 조국 대표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그만둬야 한다고 감쌌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동네 병원도 가세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근무 시간을 줄이고 외래와 수술을 조정합니다. 동네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이들도 주 40시간 준법 진료를 하겠다고 밝혀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펄펄 나는 바람의 손자입니다. 미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3차례 공식 경기에서 잇따라 안타를 치고 첫 홈런까지 날리는 등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샌디에이고와의 맞대결에서는 김하성이 이정후 앞에서 3점포를 기록한 가운데 이정후도 본래 3개를 얻어내며 선구안을 과시했습니다. 총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부 후보자들을 둘러싼 검증 논란이 선거 막판 표심을 가를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내내 정치권을 가장 시끄럽게 만든 이슈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딸명의 편법 대출 의혹이었는데요. 여당과 일부 언론이 대출 사기 의혹까지 제기하자 양 후보 사과를 하면서도 사기는 아니다, 피해자는 없지 않느냐는 해명을 내놔서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결국 여당은 오늘 오전 양 후보를 대출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이주호 심판특별위원회가요, 양문석 후보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양문석 후보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인 딸 이름으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서 사업 용도가 아닌 본인의 아파트 대출금을 갚은 점을 지적을 하면서 대출 사기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인데 당시 양 후보의 딸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출 자격이 없었음에도 이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서 새마을금고를 속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수성 새마을금고에 대출 신청을 할 때 주택 구입용이 아니라 사업자금으로 대출하면서 허위 서류를 낸 점, 이게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된다. 저희 법률팀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또 다른 사기 행위는 대출 유지를 위해서 대출받은 그 자금으로 5억 원의 물품을 구입했다고 또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점,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여당 측의 공세에 대해서 양문석 후보는 대출에 편법이 있었다, 이 점은 인정을 하면서도 사기 대출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요, 또 새마을금고 측의 일부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습니다. 네, 양 후보는 이틀 전에 SNS를 통해서 편법 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사기 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대출 사기가 아니라는 양 후보의 논리 이렇습니다.
새마을금고 측이 먼저 양 후보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고 본인이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물었는데 금고 측이 업계 관행이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고 답했다는 게 양 후보의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이 해명대로라면 부정대출의 책임을 금고 측에 떠넘기면서도 자신은 금고 측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한 셈입니다. 또 양문석 후보는요, 사기 대출은 사기를 당해서 피해 입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영끌 광풍이 불었던 그 당시 파격적인 대출 영업을 하던 새마을금고가 업계 관행이라고 했는데 그중 단 하나라도 이런 대출용을 사기 대출로 규정해서 처벌한 적 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면서 금융업계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요, 정작 이 대출을 내준 새마을금고 해당 지점 측과는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이 대출을 내준 지점이 대구 지점이죠. 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따르면요, 이 문제의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지점 측이 정말 사업자금 목적의 대출인 줄 알았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대구 수성 금고 이사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양문석 후보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면서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금고가 그런 제안을 한 적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라고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 해당 금고에서는 대출 후에도 양 후보 딸 측에서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억대의 물품 구입 증빙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억대의 물품 구입 증빙 서류가 그래서 이제 허위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난 30일에 양 후보가 낸 입장문을 보시면요. 이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대출을 받은 뒤에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6억 3천만 원과 또 중도금을 내면서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는데 약 5억 원가량 등 11억 원이 소요됐다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결국 양 후보 딸이 물품을 구입한 데 쓴 돈 내역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새마을금고 측 설명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금고에서 보기에는 우리는 절반 정도는 물품 구입에 쓴 걸 확인을 했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채무자께서 갖고 왔고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불법하게 대출이 나간 건 아닙니다라고 이제 금고는 보고 있는 거죠. 영수증이나 이런 구입 내역을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걸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금고에서 사후 관리까지 됐구나. 거기다 이것도 연체도 없으니까 유지를 했던 거죠, 대출을. 그게 과연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지원하는 목적에 부합하느냐. 이제 그건 저희가 가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다만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에서는요, 해당 금고 대출 실무자가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퇴사를 했다면서 실무 직원이 중간에서 대출 모집인이나 양 후보와 짜고서 부정하게 사업자 대출 받았을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물품 구입 증빙 서류를 허위로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문서나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경우에 따라 추가 고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송금고 측의 주장대로라면요, 양 후보는 부정대출에 이어서 이 해명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까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부터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이 이 해당 지점에서 현장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출 의혹을 둘러싼 양측의 진실 고방의 진위, 과연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새마을금고 중앙회 오늘 오전 8시 반쯤부터 감사 직원 5명을 투입해서 이 해당 지점을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검사에서 양 후보 측이 사업자 대출로 받은 돈을 주택 자금에 사용한 걸 금고에서 알고 있었는지 등 대출 과정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오는 5일까지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서류 같은 것들이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 만큼 이르면 3일쯤 검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중앙회 측은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서 대출금 회수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장 검사 소식이 전해지자 양 후보 측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비밀을 누설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재차 금고 측에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사기 대출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출 사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을 보면은요, 이런 식의 대출 자체가 불법이다 또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신속하게 양 후보 관련 현장 검사에 착수한 건 역시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주택 구입에 쓰는 이런 행태를 불법으로 규정해서 지난 2022년에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엄중 대응 예정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또 양 후보가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잔금 부채를 돌려막았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대목과 관련해서는 대출 약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직원 급여 등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금으로 유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장 검사를 통해 대출 과정에서의 의혹들이 드러날 경우 양 후보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혹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만요. 양문석 후보는 오히려 이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정조준하면서 국회에 들어가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부터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칫 국회의원의 권한으로서 입법 보복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릴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네, 참고로 이 징벌적 그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가해자의 불법 행위가 악의적일 경우에는 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이제 보상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인데, 어쨌든 양문석 후보는요, 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주말 내내 유세에 나섰습니다. 앵커가 말씀하신 그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관철시키겠다, 이 발언은요, 유세 중에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가짜뉴스가 많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앞서 이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입니다. 이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이제 언론중재법 그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다가 당시 여론이 악화되자 철회한 바 있는데요. 결국 이 자신과 관련한 의혹 보도가 이어지자 양 후보가 재차 이것을 이제 꺼내 들면서 마치 언론에 위협을 가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또 양 후보는 이 당 공천 심사 때 딸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일부 그 언론사를 향해서는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를 했다, 법적 대응도 예고한 상태인데요. 이 관련해서 양문석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편법 대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심지어 선거 과정에서 잠적했다는 이 거짓 뉴스들이 70대 때로 터져나오는 이런 언론들을 저는 정말 개혁하고 싶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관철시키고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같은 양문석 후보의 행보를 두고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부터 고소하라,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양문석 후보가 언론개혁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언급하더니 사기 대출이라고 말한 사람들과 언론도 고소하겠다고 했다면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대출을 받았고 그러니까 사기가 맞다면서 이런 주장을 한 나부터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또 양 후보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없는데 사기 대출로 몰았다고 한 데 대해서는 코로나 당시 자금이 절실했던 국민이 피해자라고 반박했고요. 이런 발언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과거 자기 딸 때문에 대학 못 간 사람 없다고 얘기한 것과 똑같지 않냐고도 꼬집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좀 더 들어보시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이 피해를 준 사람이 없다. 그러니 사기가 아니다. 피해는 우리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 못 받아간 소상공인이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하면 피해자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 대장동 비리 피해자 없는 거예요? 장난합니까? 이분이 자기의 행동을 사기 대출이라고 한 사람들을 다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먼저 고소하십시오. 그럼. 부동산 문제에 그동안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게 민주당인데요. 앞서 갭 투자 의혹이 불거진 이영선 후보를 언론 보도도 나오기 전에 공천 취소하고 또 제명한 게 대표적인 예죠. 하지만 이번 양문석 후보 의혹을 두고서는요, 당 지도부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앞서 이 갭투기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된 이영선 변호사 때와는 다르게 즉각적인 조처에 나서기보다는 여론을 좀 더 살피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거든요. 강민석 선대위 대변인은 어제 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개별 후보가 대응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양문석 후보랑 김준혁 후보가 유세를 이제 재개했잖아요. 이제 당에서 그 논란 관련해서 대응이 있으실지. 아니요, 후보들이 아마 개별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네, 이런 당 지도부의 미온정 대응 속에서 양 후보 역시 후보 사퇴는 선을 긋고 있는데요. 양 후보는 비판을 가슴에 새기면서 경계 비석으로 삼아서 원칙과 상식의 토대 위에서 올곧게 살아갈 것을 맹세하겠다면서 선거 완주 의지를 다졌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한 언론에 양 후보와 관련해서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와서 공천을 취소하는 것도 난감하다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마냥 감쌀 수도 또 그렇다고 총선을 목전에 둔 후보를 내칠 수도 없어서 난감한 상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이 반영된 듯 이재명 대표 어제 유세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침소봉대에서 몰매를 때리고 있다라며 여당과 언론에 화살을 돌렸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심한 저쪽 후보들은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들 물론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있겠지만 침소봉대에서 전혀 다른 잣대로 일방적으로 몰매를 때리고 권력을 행사해서 억압을 합니다. 양문석 후보는요, 이 선관위에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 이런 의혹도 불거진 상태입니다. 네, 양문석 후보 측이 선관위에 낸 그 재산 내역에 따르면요, 부부가 소유한 강남 아파트가 21억 5,600만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양 후보는 이 해당 아파트를 2020년 8월에 약 31억 원을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은 재산 신고 시에는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에서 반드시 금액이 더 큰 것으로 기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문석 후보는 이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를 하면서 9억 6천만 원 가량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일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양 후보의 딸 명의로 된 대출 이자를 양 후보 아내가 대신 내왔다고 밝혀서 이에 대한 이 증여세 납세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측의 해명을 들어보면 물론 그게 뭐 진실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양문석 후보 단순한 편법이 아니고 이른바 사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게 지금 여당 측의 주장이고 실제 지금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후보가 대응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거 판세가 좀 낮다고 봐서 이렇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아니요, 민주당이 지금 선거에서 조금 우세한 느낌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양문석 후보를 무조건적으로 감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가지고 전에 공천을 취소했던 이영선 후보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채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가 있었지만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전세 를 살다가 집을 한 채 마련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온 가족이 연끌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편법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의 조사를 통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가 좀 밝혀져야 되고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는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 투기까지 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거에 별로 불리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렇겠죠. 보세요? 아무래도 뭐 이 문제를 만약에 이제 후보 사퇴시키면 사실 거기에는 국민의힘 후보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험 부담을 느껴서 이제 끝까지 가겠다는 것인데, 근데 이거는 아마 우리 서민들에게 꽤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봅니다. 저는 이영선 후보보다 훨씬 더 악성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양문석 후보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이 사기가 아니다는 등등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부동산을 사면서 사업자 명목을 했다. 그것도 보니까 통신 판매라고 이제 사업 명목에 적었더라고요. 근데 통신 판매를 하게 되면 뭐 옷 같은 거 팔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여러 가지 지금 사기 의혹이 짚힙니다. 우선 이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을 하는 것. 그다음에 5억을 그러면 어디서 그러면 이 물품을 구입했는지. 지금 이 증언을 보면 물품 구입한 정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다른 데 지금 빚을 갚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밝힌 내용이죠. 그렇죠. 자기 밝힌 내용입니다. 11억을 6억을 갚고 5억을 갚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지금 거죠. 새마을금고 측에서 밝힌 거는 5억 원의 물품 그게 있었기 때문에 네. 대출을 유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물품을 뭘 샀는지 과연 그러면 물품을 샀다라는 증빙 자체가 이게 허위가 아닌지. 그러니까 그 증빙서를 자체도 그러면은 가짜로 그렇죠.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 기자가 공문서 또는 사문서 위조 맞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새마을금고 측에서 밝히기로는 본인들이 대출 영업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또 이 이자를 다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영훈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증여세를 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여를 했는데 문제는 증여해서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벌써 몇 가지의 지금 이 의혹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 그동안 양문석 후보나 뭐 이야기를 해왔듯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곳의 선거에 영향을 꽤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새마을금고 당시에 직원이 지금은 퇴사를 한 상황이고, 그때 당시 대출에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양 후보의 얘기와 또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새마을중앙회 측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조사 결과를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양문석 후보에 이어서 또 민주당 후보 가운데 부동산 논란이 불거진 인물이 또 있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서을에 출마한 양부남 후보인데요. 양 후보가 과거 20대인 두 아들한테 서울 한남동의 재개발 단독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네, 양부남 민주당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면 이 양 후보의 두 아들은 재개발 호재가 있는 한남 3구역 내 이 지상 3층, 지하 1층의 단독주택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는데요. 해당 주택은 2019년 11월 이 양 후보의 배우자가 두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당시 장남은 25살, 차남은 23살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 한남동은 이제 재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더더군다나 주택 가격 비싼 지역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20대 두 아들, 이제 별다른 직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졌는데요. 그 두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는 게 결국 아빠 찬스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양부남 후보는 선관위에 해당 주택이 9억 3,6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재개발 호재가 있어서 실제 가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 가까운 현지 부동산 업계의 주장이라면서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일 거다,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양 후보 측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부모 찬스, 이 지적은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정상적인 증여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소지는 인정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네, 양부남 후보 측은요, 편법 대출도 없었고 또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증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또 양 후보 측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이 두 아들의 증여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고위공직자에게 강조한 1가구 1주택 기조를 순순히 따르기 위한 부득이한 조처였다라고 설명하면서 두 아들의 수입이 변변치가 못해서 증여세를 대신 내준 사실은 맞지만 향후 수입이 발생하면 증여 금액을 받을 계획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가구 1주택 정부 기조를 따르기 위해서 나머지 주택을 팔지 않고 두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 지금 이 주장인 겁니다. 양 후보 측은요, 또 이 해당 주택이 부동산 투자가 아니고 실거주 목적이었다, 그래서 매입을 한 거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양 후보 측은요, 이 단독주택에 대해서 검사 시절이었던 2004년 당시에 서울 발령을 예상하고 매입한 것이다. 그러니까 재개발 호재를 노린 부동산 투자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본인이 이제 2004년에 그 매입을 했는데 이거는 2020년 이 6월에 확정이 됐다. 결국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16년 전에 구매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 서울시가 한남 3구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한 건 2003년 11월입니다. 양 후보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2004년보다 이전이죠. 또 해당 주택은 2019년 3월 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났는데 그 후로 8개월 후에 이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일각에서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런 논란들에 대해서 양 후보는요, 이 본인은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심사 당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받았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양 후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총괄하면서 이른바 찐명으로 분류된 인사입니다. 여당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양부남 후보는 검사장 출신이죠.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등으로 불리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변호하고 관리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련해서 과거 발언들도 듣고 오시죠. 민주당 당대표 소환과 관련해서 이 사안은 기소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 기소한다도 저희들이 볼 때는 무죄가 나올 것이고, 수사 절차적으로는 과연 검찰에 직접 소환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인가, 이렇게 소환을 하는 것은 뭔가 정치 탄압 내지 정적 제거를 위한 망신주기 수사 아닌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는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양 후보 의혹과 관련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단지 친명이란 이유로 공천받고 국회의원이 돼서 이재명의 방탄조끼가 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요. 또 신주호 중앙선대위 대변인 역시 어제 민주당의 부동산 내로남불은 젊은 세대에 큰 박탈감을 안긴다며 비판했습니다. 신주호 대변인의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공천장의 기준은 부동산의 진심이거나 특혜와 꼼수 이력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특히나 양부남 후보는 지난 2022년 광주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범 변호로 논란이 되자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내로남불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 특히 우리 젊은 세대에 큰 박탈감만 안기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부동산 논란으로 곤혹스러운 야당은요, 국민의힘 서울 동작 갑의 후보인 장진영 변호사의 부동산 문제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이 8억 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앞서 이 양평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장진영 후보가 다른 양평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8억 원을 대출을 받고 이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추가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장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후보는 이 경기 양평군 일대에 1,500평 규모 이 토지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고 이 지분 가액은 5억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토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요, 장 후보는 2020년 12월 충북 음성에 있는 A씨라는 사람과 함께 이 땅의 지분 절반씩을 경매로 받았고 이후 이 땅은 이 모 은행으로부터 근저당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를 토대로 추산을 해보면 장 후보가 한 8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진영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요, 이 대출 채무 8억 원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과소 신고가 아니냐? 이게 민주당의 의혹 제기입니다. 네, 또 민주당은 이 장 후보가 A씨에게 대출 8억 원 가운데 절반인 4억 원을 다시 빌려줬음에도 이 역시 사인간 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면서 이건 허위 신고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관위에 어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장 후보 측의 해명은 나왔습니까? 네, 장진영 후보 측 어제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형식적으로는 자신이 채무자가 돼 있지만 A씨와 함께 꾸린 개인 사업차로 대출받은 거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A씨한테 다시 4억 원을 빌려준 뒤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차로 대출받은 거기 때문에 이 대출금 지분도 당연히 반반이라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장 후보가 이 하루새 재산 신고 내역을 정정한 걸 두고서도 공세에 나섰습니다. 네, 장 후보는 지난 28일 총 38억 2,400만 원의 그 재산 내역을 신고를 했는데 다음 날은 그러니까 하루 만에 6억 6천만 원이 늘어난 44억 8,300만 원으로 정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민주당은 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가리기 위해서 이 자산을 축소 신고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장 후보 측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이 오늘 라디오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볼 때 예를 들어 지금 동작의 우리 김병기 의원의 상대로 나와 있는 장진영 후보 말씀하시는 거죠?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동등한 비교의 잣대를 들이댈 때 가액 자체가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가라는 문제 제기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답을 해가면서 상대에게 지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장진영 후보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시세로 신고해야 한다고 해서 정정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양문석 후보에 이어서 양부남 후보의 이른바 아빠 찬스 부동산 논란,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장진영 후보의 대출 축소 신고 의혹, 이게 또 불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성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양부남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공검장 출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공영훈 후보 때도 문제가 됐지만 결국 이제 부의 세습, 뭐 이거야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겁니다만은. 근데 이제 굳이 보면 좀 전역을 앞둔 군에서 제대하는 자녀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동안 우리 국회가 보면 지난 21대 국회도 그랬습니다만은 이 어떤 부동산 문제 또 이런 것들의 세습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분노해했습니다. 즉 본인들은 정말 권력자들은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이용을 해서 자녀들에게 또 정년세까지 내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서 와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 뭐 이런 정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솔직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과정을 보면 특히 이게 재개발 과정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본인이 살겠다고 그러는데 거기 한남동은요 꽤 길도 좁고 사실 하루도 사는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의 살기 위해서 구매했다는 게 과연 말이 맞는지. 왜냐하면 지난 이 부동산의 높은 이유는 결국 이 대출 과정에서 무리하게 대출받는다든지 재개발 재건축에 그냥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아야 될 정치권에서 그 주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이 많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문제 한남동 그 집에 양 후보 본인은 살지는 않았지만요. 거기에 이제 친척하고 그다음에 아들은 뭐 살았던 곳으로 그렇게 양 후보 측이 해명을 했다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 후보가 아들에게 증여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 눈높이의 아빠 찬스라고 해서 어떤 청년들에게 조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양 후보 자체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양 후보의 어떤 차남이 올해 2월까지 거주를 했고 현재도 조카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있어서 어떤 증여세라든가 어떤 의혹이라든지 그런 것은 본인이 깨끗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또 민주당에서 공천을 주는 과정에서 검증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소명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조금 더 지켜볼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가액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도 그 본인 아버님이 어떤 근무하셨던 그 금융기관에서 또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양당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나선 박은정 후보 부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후보 부부는 최근 1년 사이에 재산이 이제 현금으로만 40억 원 증가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죠.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 다단계 사기 변호로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전관예우 의혹이 커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 후보 본인의 경우에는요. 검사 시절에 1년 9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출근하지 않았는데 또 급여는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서 여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선 박 후보의 남편과 관련해서 추가로 제기된 의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이 피해 액수가 최대 1조 원이 넘는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이 가해자 측인 업체의 변호를 맡아서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검사 시절에 이 대형 다단계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신지호 2조 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같은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신 위원장은 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가 검찰 재직 시절 MBI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한 이 부실 수사로 피해를 더 키웠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요, MBI는 이 말레이시아에 근거를 두고 SNS와 가상화폐 투자를 앞세워서 이 아시아 일대에서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국제 사기 조직이며 우리나라에서만 피해자 측 추산 피해 금액이 이 5조 원에 달한다. 이 피해자를 8만 명 이상 양산한 대형 사기 범죄라고 합니다. 신 위원장은 이 변호사가 당시 이 사건 담당 검사로서 이 MBA 최상위 모집 체계 외화 밀반출, 재산 국외 도피와 이 범죄 수익 은닉 등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았고 또 기소도 하지 않았다라는 피해자 측 주장이 제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겨냥해서 이른바 2조 심판 특별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첫 화살을 박은정 후보 그리고 남편 이종근 변호사를 향해서 겨누고 나선 건데요. 다단계 사기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 이런 한동훈 위원장의 당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제 오후 신 위원장은요.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아도인터내셔널 다단계 사기 사건 피해자 모임 대표 김주현 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와 면담을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2조 특위의 다단계 사기 사건 잘 살펴봐 달라면서 정확하게 실상을 파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도인터내셔널은요.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4,40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는 중이고요. 피해자 모임은 이 박은정 후보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사장들의 이 변호를 맡았고 그중 한 사람은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김주현 대표는 이 변호사가 정관예우 논란 이후 관련 사건을 사임한 걸 두고서
이번 논란이 터지지 않았다면 끝까지 변호했을 거 아니냐. 사기꾼도 괘씸하지만 사기꾼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변호사들 더 큰 사기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종근 변호사는 어제 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수임 사건의 상당수는 다단계 피해자의 고소대리 등 피해구제 사건에 해당한다면서 이 328명 피해자의 고소 사건을 대리하는 등 지금까지 총 1천여 명 다단계 다수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 해당 사건들의 평균 수임료는 피해자 1인당 10만 원 정도고 이 수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서울 서부지검장 시절 이 변호사의 목소리 그리고 이 변호사가 이 22억 원의 수업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휴스템 다단계 사기 피해자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사한 불법 다단계 코인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계속 빈발하고 있습니다. 유사 사건에 대해서 민생 침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부지검장으로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상에 돈을 갖다가 한 사람이 20여기 남의 사람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회원들이 보통 50대에서 60대, 70대까지 모집을 했어요. 한 푼이라도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연금식으로 좀 살아볼까 싶어서 들어간 사람들이 다예요, 거의 다. 정말 피눈물 나는 사람들 많아요. 국민의힘 2조 심판특별위원회는 박은정 후보가 검사 재직 당시 1년 9개월 동안이나 출근하지 않고 급여로 1억 원을 받아갔다는 것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가, 병가, 그리고 질병휴직 이런 걸 사용한 거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게 지금 박은정 후보 측의 설명이죠. 하지만 여당은요.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도덕적 자질 그런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 겁니다. 네, 우선 이제 논란이 된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이 첫 시작은 박 후보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을 받던 2022년 7월이었습니다. 박 후보는 발령 직후에 연가를 내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검사 등 공무원의 연간 최대 연가 기한이 도래하자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공무원은 기관장의 판단이나 진단서 내용 등을 고려해서 연 60일 이내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박 후보는 병가 사유를 정신적 원인이라고 밝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후 박 후보는 병가 기간이 끝나자 이번에는 질병휴직을 냈다고 합니다. 이 질병휴직 기간은 해를 넘겨서 2023년 10월까지 1년 동안이나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공무원은 최대 1년간 질병휴직을 쓸 수 있고 한 차례 연장은 가능하지만 당시 법무부는 박 후보의 질병휴직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복직명령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법무부가 질병휴가 연장을 거부하고서 복직을 명령을 하니까 박은정 후보 이번에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요. 복직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박 후보는 2023년 11월 서울 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복직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 법무부의 복직명령을 즉시 정지하라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해 12월과 지난 2월 각각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에서 각하됐고요. 박 후보는 지난 15일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소취하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박 후보는 소송이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다시 병가를 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박 후보가 2022년 7월 이후에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도 그간 사용한 연가, 병가, 질병휴직 등의 일수를 계산을 해보면 급여로 1억 원 넘게 받았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는 공무원은 연가, 병가 중에는 이 급여 전액을 수령받고 또 휴직 중에는 급여의 70%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법조인은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 박 후보가 연가, 병가, 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으면서 이 광주지검 사무실이 텅 비었던 것으로 안다. 이 서류나 집기는커녕 검사와 함께 수사하는 수사관, 실무관 등도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상황을 빗대서 조국 혁신당의 비례 후보 1번답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조국 대표가 서울대 교수의 직위에서 이제 해제되고 나서 강의 한 번도 하지 않고 1억 원 넘는 급여를 받았던 것, 그것과 비교를 해서 비판한 겁니다. 네, 국민의힘 2조 심판특별위원회는 어제 논평에서 박 후보를 겨냥해서 남편은 다단계 피해자의 돈을 빼먹더니 본인은 국민의 세금을 빼먹었다며 과연 조국 혁신당 비례 후보 1번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가 과거 서울대 교수 직위에서 해제된 후에도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던 걸 언급했는데요. 이어 특위는 박 후보와 조 대표의 탐욕과 위선의 끝은 어디인가라고도 꼬집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오전 윤재욱 공동선대위원장의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2022년 7월부터 검사 해임 전까지 1년 9개월 동안 병가, 연가, 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고서 억대 연봉을 수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말로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팠다면 지금은 어떻게 공직을 수행하려는 것이 해명이 필요하고 아프지 않았다면 흔히 말하는 월급 루팡으로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 박 후보 어제 SNS를 통해서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른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 행위에 병을 얻었다면서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 서류 제출, 또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했다는 건데요. 이어 특정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병명을 언급한 허위 기사가 나오고 있다면서 형사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이런 논란들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 사퇴는 없다. 이런 입장 아주 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조 대표의 행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과거와는 또 다른 잣대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겁니까? 네, 이 과거 조국 대표가 이 검찰 출신 변호사의 초고액 수임을 강하게 비판했던 발언들이 다시 회자가 되면서부터인데요. 이 조 대표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였던 안대희 변호사가 이 고액 수임료 논란으로 낙마한 것을 두고 깔끔한 처신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이 초고액 수임이 문제될지를 모르고 추천을 했던 김기춘 등 이 청와대 참모진의 무감각과 무능이 더 문제다라면서 이 당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안 변호사는 이 개업 후에 10개월 만에 27억 원을 번 것이 문제가 돼서 후보에서 사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 만에 27억 원 번 건 아주 강하게 비판했는데 1년 사이에 41억 원을 번 박 후보는 감싸고 나섰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여권에서는 이거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 대표는 지난해에도 이 전관 예우는 범죄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에서 보게 되면 전관 예우 이런 말 많이 돌지 않습니까? 정확한 얘기는 전관 범죄고 전관 비리거든요. 액수만 생각해 보시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그 모 검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퇴임하고 난 뒤에 1년 만에 거의 100억을 번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통상의 변호사는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죠. 민주당은요, 국민의힘 대전 서구갑에 조수연 후보가 있습니다. 조 후보가 전세 사기 가해자의 변호를 맡은 거, 이걸 문제 삼으면서 후보직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가 지난해 7월에 대전에 100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전 야구 선수 A씨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인데요. 민주당은 A씨가 변호를 받을 권리 있지만 국회의원 후보가 전세 사기 주범을 변호한 게 가당키냐 하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대전 시민의 피눈물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은 거 아니냐면서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 후보는 피해자들이 정말 안타깝지만 A씨는 명의만 빌려줬고 다른 공범들이 A씨 명의로 사기를 친 구조여서 변호를 맡게 됐다면서 이후에 정치를 하게 돼서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겼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요, 앞서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던 민주당 공영훈 후보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뭔가 복수의 제보가 또 있었다고 하죠. 네, 어제 이준석 대표 자신의 SNS를 통해서 경기 화성을 경쟁자인 민주당 공영훈 후보한테 공개적으로 묻는다면서 복수 제보자가 공 후보 딸이 현대차 그룹의 핵심 계열사고 이 현대차와 오너가 29.35%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에 취업해서 재직하고 있다는 제보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 후보가 지난 2021년 군복무 중이던 아들한테 고가의 서울 성수동 주택을 증여한 걸 비판한 데 이어서 공 후보 딸에 대해서 추가로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에 나선 건데요. 이 대표는 이 공 후보자가 늘 해명하는 것처럼 기업의 경영진 자녀가 계열사에 취업하는 게 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경우는 조금씩 달라도 신한은행과 KT, 네이버, 두산중공업, 농협 등에서 임직원 자녀 취업 등에 대해서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다면서
공 후보 딸이 아버지가 경영진 현대차그룹 자회사 글로비스에 취업한 게 사실이냐라고 추궁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 후보는 이 문화일보 기자 출신이고요. 이 현대차에서 전략개발팀장, 해외 정책팀장, 홍보실장 등을 거쳐서 이 전략기획 담당 사장을 지냈고 올해 초 민주당 총선 인재로 영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화성을에 전략 공천 받았죠. 이 공 후보 측은 이 대표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공 후보 딸이 해당 회사에 다니는 것은 맞다면서도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서 입사를 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안면 말고식의 악의적 주장에는 대꾸할 가치가 없다라고 맞받았습니다. 공 후보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은 아니었다 이러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떤 언론을 보니까요, 이 공 후보가 부동산을 산 뒤에 공시지가가 무려 113%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부 정보를 정말 몰랐을까? 이런 의구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건물이 공 후보가 지난 2017년에 현대차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매입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앞서 공 후보는 이 주택을 지난 2021년에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실거래가 30억 원에 증여를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편법 증여 논란이 일었고요. 여기에 공 후보가 건물을 매입한 뒤 약 4개월 뒤 3표 레미콘 부지 이전이라는 이 호재까지 발표되면서 일대 땅값이 급등한 것으로 알려지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번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 후보는 해당 호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거론된 만큼 자신의 부동산 매입은 내부 정보와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수년째 구전되던 호재에도 하필 그 시점을 샀다면 더더욱 절묘한 매수 타이밍 아니겠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공 후보 성수동 건물 공시지가 변화를 살펴보면 타이밍 더 절묘하게 느껴지는데요. 공 후보가 매입하기 전에 5년간 총 상승률이 8%에 불과했지만요. 공 후보가 건물을 매입하고 난 뒤 5년간의 공시지가는 수직 상승한 걸로 나타났는데 공 후보 매입 후 5년간 총 상승률은 113%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비례대표 1번이죠. 박은정 후보 부부의 지금 재산 논란 불거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의 지금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바로 박은정 후보 이제 검찰 출신이잖아요. 근데 1년 9개월 동안 전혀 일을 하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뭐 병가 이런 거 합법적으로 냈다고는 하지만 1년 9개월 동안 하루도 근무를 하지 않았으면서 급여로 1억 원 가까이를 타갔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이제 급여 루팡이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대표 과거에 정관예우도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특히 이제 안대희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 그 재산 증식이 갑자기 된 거 이 부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정작 박은정 후보 부부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놓고서 결국 내로남불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까지 또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대표의 내로남불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니죠. 본인의 말한 거에다가 주어만 바꾸면 다 똑같은 이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제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를 감싸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요, 저는 1년 9개월 동안 질병으로 검사직을 수행하지 못한 분이 과연 그보다 더 힘든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솔직히 듭니다. 그러면 검사직은 수행 못했는데 국회의원 되니까 병이 다 나으셨는지 지금도 그러면 이 일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1년 9개월 동안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 굉장히 중한 질병 아니겠습니까? 추정해 보면. 그런데 국회의원은 하면 괜찮다라는 것인데 저는 이것 자체가 의문이 솔직히 듭니다. 자, 국가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만약에 허위로 했다면 또 문제이고 또 그리고 국회의원은 그냥 괜찮다는 것인지 예전에 이탄희 의원이 본인이 처음에 국회의원 되자마자 어떤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해서 청가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좌천이 됐잖아요. 근데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그것도 진천, 용인 이렇게 지방으로 갈수록 했는데 당시에 법무부 감찰관 했던 사람이 바로 박은정 후보예요. 자, 그렇다면 아무리 본인이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고 그러지만 휴가를 핑계로 해서 1년 9개월 동안 그 중요한 자리, 그럼 광주지검은 경제범죄에 대해서 일체 수사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또 하나는 그런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데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저는 특히 이 일본으로 공천한 조국 대표도 본인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것에 있어서 이 부부의
어떤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패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박은정 후보가 지금 현재도 이런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 이 부분은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본인이 다 나와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박음정 전 검사가 어떤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수사를 받고 친정집까지 압수수색을 받는 자기는 이제 수모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공직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든 책임이라든지 업무 상태에 대해서 방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조국 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정관예우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종아리가 가려운데 자꾸 팔을 긁어주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예우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정관예우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만 집어서 그거하고는 다른 상황이다라고 조금 비껴가는 듯한 말을 한 것은 조금 조국 혁신당의 혁신이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조수현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나 사과, 태도 이런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표 그야말로 분초를 아껴가면서 유세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요, 가는 곳마다 연일에 몸을 낮추면서 바꾸겠다, 믿어달라 이렇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안심할 수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맞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부산 사상고 등을 찾아서 지원 유세에 나섰고요. 오후에는 부산 해운대구와 북구 등을 잇따라 방문한 후에 경남 창원과 김해를 찾아서 PK 민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후에 한 위원장이 PK 지역을 찾은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이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위원장은 부산은 날씨가 덥다라면서 이 점퍼까지 벗어 던진 채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또 4월 10일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되면 좋겠다라면서 관련 공약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그러니까 이 매출액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간이 과세자 이 적용 기준을 연매출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실현될 경우에 소상공인의 세부담 상당히 완화될 수 있겠죠. 그런 만큼 한 위원장 소상공인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던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롯데자이언츠를 1992년 프로야구 우승으로 이끌었던 염종석 선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서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을 찾았을 때 1992가 적힌 티셔츠를 입어서 부산을 연고지로 둔 롯데자이언츠가 우승했던 해 1992년을 의미했던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 위원장 오늘 다시 해당 티셔츠를 언급하면서 당시 고졸 신인으로 롯데에 입단해 17승을 올리며 우승을 이끌었던 염종석 선수가 생각난다고 말했고요. 혼신의 힘을 다했던 염 선수처럼 저희도 1992년 같은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다시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PK 지역을 찾은 한 위원장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부산을 왔었을 때 1992라고 입은 써있는 티셔츠를 입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1992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1992년 하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종석입니다. 염종석입니다. 그분은 저랑 동갑인데요. 그해 고졸 신인으로서 처음 롯데에 입단해서 17승을 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저희가 부산에 1992년과 같은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다시 만들고자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맞은 첫 주말에는요, 수도권의 격전지를 찾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연일 이 반성을 외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한 위원장은요, 지난 주말 이틀간 서울과 경기, 인천을 돌며 중도층 공략에 나섰는데요. 특히 최근 불거졌던 용산발 리스크죠. 이종섭 전 호주 대사와 또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 논란 등으로 중도층 민심이 흔들린다라는 분석이 나오자 한 위원장 주말 유세 이틀 동안 반성을 20번 이상 언급하면서 연일 몸을 낮췄습니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위원장이 어제 유세를 마치고서 편의점에 들려서 컵라면으로 저녁 식사하는 사진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이 해당 사진을 찍어 올린 네티즌은 보좌관한테 물어보니 한 위원장이 이날 점심도 차 안에서 김밥 먹었다고 했다고 전했고요. 한 위원장이 컵라면 다 먹고서 분리수거 직접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연일 몸을 낮췄던 한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염치 없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고개 숙여서 국민께 호소드립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딱 한 번만 더 저희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제가 잘못한 게 나오면 미안하다고 할 겁니다. 반성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으로 넘어선다면 정치 그만두고 내려올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러질 않아요. 우리는 정말 절실하게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의 종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낮은 자세로 뛰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연일 반성을 강조하면서 읍소 전략에 나서는 한편이요. 또 민주당을 향해서는 아주 강도 높은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거친 표현도 지금 터져나오고 있죠. 네, 저희도 앞서 전해드렸던 대로 한 위원장 유세 현장에서 정치를 X같이, 뭐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는데요. 이어 지난 토요일에도 다시 한번 정치를 뭐같이 하는 사람을 경멸한다라고 강조했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군 위안부 비하 발언 논란이 불거진 김준혁 민주당 후보 등을 겨냥해서 쓰레기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을 성관계의 대상으로 얘기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그 대상으로 비유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쓰레기 같은 말이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 이분도 정리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는 더 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김준혁과 이재명 대표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들어봐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자기 형수에 대해서 한 말을 들어봐 주세요. 저는 정치 못같이 하는 사람들 경멸합니다. 또 한 위원장은 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겨냥해서 지켜달라고 징징대는 정치인에 속아선 안 된다면서 우리가 여러분을 지켜야지 지켜달라고 하는 징징대는 건 너무 후진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한 위원장의 발언 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서 이 쓰레기란 말은 입에서 함부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면서 한 위원장 입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을 모르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당에 대한 막말로 여당의 부적절한 후보들에 대한 논란을 가리려는 얕은 의도는 알겠지만 이성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치 언어를 더는 오염시키지 말아달라라고 쏘아붙였는데요. 민주당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쓰레기란 말 그렇게 입에서 함부로 꺼내는 것 아닙니다. 한동훈 위원장 입이 쓰레기통이 되는 걸 모르십니까? 야당에 대한 막말로 여당의 부적절한 후보들에 대한 논란을 가리려는 얕은 의도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성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총선 이후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도 정치권의 관심사 중 하나인데요. 한동훈 위원장, 총선이 끝나도 자신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유세에서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한 위원장 어제 한 유세 현장에서요. 이번 선거에서 절 보고 찍어줘도 나중에 쫓겨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면서 총선이 끝난 뒤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박지원 후보가 한 위원장을 겨냥해서 다 죽은 사람이다. 4월 되면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정치권 일각에서 본인의 장래가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겨냥해서 맞받은 걸로 해석되는데요. 한 위원장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어차피 저를 보고 찍어줘봤자 저는 나중에 쫓겨날 거라고요. 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다 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라면 저는 뭐든 할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주말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머물면서 안방 표심 다지기에 집중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집중 공략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이틀 연속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 머물면서 선거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는 인천 계양을 후보자 TV 토론 사전 녹화가 예정이 돼 있는데 오전에는 공식 일정 없이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의 토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는 인천 동미추홀 을과 중강화 웅진을 찾아서 이 남영희 후보와 조택상 후보를 지원을 하고요. 또 자신의 지역구인 계양을로 돌아와서 유권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고 또 총선의 본투표율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 그리고 원희룡 후보의 신경전 점점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어제는 부활절 예배 그리고 유세 현장에서 두 후보가 잇따라 마주치면서 또 기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어제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에 첫 일요일이었습니다. 명령대전이 펼쳐지는 인천 계양을의 한 교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후보가 조우하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이기도 한 어제 두 후보는 성당과 교회를 찾아서 얼굴 알리기에 나선 겁니다. 이 대표가 먼저 교회를 찾았고 이어 원 후보가 도착을 했는데요. 이들은 각각 오른편과 왼편에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받습니다. 다만 서로 눈길도 주지 않고 냉랭한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예배가 끝난 뒤 짤막한 악수를 나눴을 뿐 대화하는 모습은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에 유세 현장에서 한 번 더 부딪힌 거군요. 네, 교회에서 우연히 만난 두 후보는요. 오후 지역구 유세에서도 동선이 겹치면서 미묘한 신경전을 연출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기영 배우와 함께 유세를 하던 도중 원 후보 유세 차량이 큰 소리를 내며 지나가면서 이 소리가 묻히게 되자 이 대표 잠시만 기다려달라라고 한 뒤 원 후보 차량이 지나가자 곧바로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라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거든요. 어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계양구민들을 만나면 많은 분들이 계양구가 가장 발전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일본 여기 굉장히 돌고 있는 거 같죠? 이게 저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딴 데 가면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이재명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주말이었던 지난 30일 자칭 이제 윤 정권 심판 벨트의 한 곳으로 찍고 있는 서울 영등포 의뢰 지역구를 찾았습니다. 김민석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탔는데요. 그리고선 이 자리에서 1인당 25만 원 지급 공약 이걸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달 24일에 험지로 꼽히는 서울 송파구를 찾은 자리에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제시한 데 이어서 지난달 30일에도 영등포 을 지역구를 찾아서 해당 공약을 다시 꺼내들면서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지 쓸 돈이 없다는데 초대기업, 초자산가, 초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왜 있느냐 하면서 어떻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1인당 25만 원씩 지역 화폐를 지급해서 다시 성장의 길을 찾자는데 그건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 머무르면서도요. 이동할 때는 개인 유튜브 방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격전지에서 뛰고 있는 다른 후보를 위해서 이른바 원격 유세 지원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대표 어제 지역구 유세 도중에 울산 남갑에 출마한 전운수 후보와 통화하면서 전운수 혼자가 아니다. 기적이 아니라 남갑 선거에서 제 예상으로는 이길 것 같다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모습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 후보님. 네, 울산 남갑 전운수입니다. 전운수 후보님. 아, 씩씩하네요, 목소리. 어디 잘 돼 가요? 네, 현장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너무 부족하고 절실합니다. 아직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네. 아, 이건 뭐 어차피 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포기하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꼭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투표하면 이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요. 여당이 읍소작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면서 악어의 눈물에 속으면 안 된다라며 이 정권 심판론 함께 부각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악어의 눈물에 속아선 안 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그 말이 어울리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라고 맞받았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반성한다 잘못했다 그래놓고 한 번도 바꾼 일이 없어요.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죠. 정말 악어의 눈물. 이번엔 속으면 안 됩니다. 국민을 속이고 표를 얻어보기 위해서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악어의 눈물이라고요? 야, 여러분 그 말에 정말 어울리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달고 있는 범죄 혐의들을 하나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빨리 잊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 각 당 대표들의 고된 선거 일정을 보여주는 사진이 공개돼서 네티즌들의 눈길을 끌었죠. 네, 앞서 이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한 편의점에서 보좌진과 함께 이 컵라면을 먹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소식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는데 지난 30일에는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떨어진 구두굽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비서실은요 SNS에 이 굽이 떨어진 검은색 구두 사진을 올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떨어져버린 구두굽. 이번 선거에 임하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함이 오롯이 녹아 있다라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 일정 실화냐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강행군을 감행했다라는 글을 함께 실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청담동 고급 미용실에서 일제 샴푸를 사 외모를 관리하면서 차은우보다 더 미남 소리를 듣던 이 대표가 빈곤 코스프레를 한다며 안쓰럽다 못해 민망하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은 그렇게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을 전후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유세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반성이라는 단어를 20차례 이상 말을 하면서 아주 납작 몸을 엎드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거 악어의 눈물이다. 유권자들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일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남아있는 전략이 결국은 읍소 전략 정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개헌저지선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요구들, 특히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보수층이 지금 똘똘 뭉치지 못했다는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겨냥해서 결국 미워도 다시 한번 이 전략을 쓰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요즘 꽤 지역구를 오랜 시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원희룡 후보에 대한 이제 각축전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반증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이번 선거에 가장 어떤 관심이 있는 개항을 선거.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아마 이재명 대표도 지역에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힘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일 이제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는 어떤 분위기와 다르게 어떤 욕설을 한다는 것은 역대 여당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는 처음 보는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절대로 선거에 좋은 영향이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반성한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했을 때 국민들께 그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